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 지역에선 공보의 차출로 인한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료실에 불이 꺼진 보은군 탐부면 보건지소. 지난 4일부터 이곳에 한 명뿐인 공중보건의가 서울 응급의료센터로 파견되면서 당장 일주일 중 3일이던 진료 일정이 단 하루로 줄었습니다. 평일에는 월수금만 진료를 보고 계시다가 서울로 차출되시면서 수요일만 보고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이 수요일 날 몰리고 있어요. 당장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을 타기 위해 지역 보건지소를 찾았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가면 되는데 아파 가서 또 호탕 주고 아니면 또 다시 보건 나가야 되니까. 파견된 공중보건의 공백은 다른 보건지소 인력이 순회 진료를 통해 메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탐부면가만 오면 두 보건지소로 가며 순회 진료를 하던 기존 공중보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다른 지역의 진료실 운영에까지 연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편하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약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 진료를 봐주시니까. 이번에 충북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는 전체 205명 중 17명. 이 가운데 7명은 충북으로, 나머지 10명은 서울이나 충남 등 타시도로 파견됐습니다. 여기에 옥천과 괴산, 제천에서 추가로 공보의 1명씩을 서울 등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방 공보의를 수도권으로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수술이나 치료가 시급한 응급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빼면은 당연히 그쪽에 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주로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진단을 받고 약을 타가시는 분들이니까 그 타이밍과 주기, 그다음에 그 지역 내 다른 의료 인력들이 순환해 가면서 또는 이동해 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공보의 약 2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어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욱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동군 심천면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양수시설 개선 사업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맡았던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건데 방치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노후된 양수시설을 대신할 새 시설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5m 깊이 터 파기 작업을 한 뒤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막이를 설치했지만 이후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치된 기간만 1년 6개월. 이처럼 현장이 1년 넘게 방치되면서 토합을 막기 위해 설치한 시트파일 일부가 변형이 오는 등 관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농업용 용수를 끌어다 쓰는 인근 주민들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비 50억 원을 들여 일대 양수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입찰을 받은 업체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공사는 첫 삽을 뜨자마자 전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새 시공업체가 공사를 맡았지만 1년 넘게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았던 만큼 흙막이 일부가 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현재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바이라든가 이게 지하로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한 거라 점검을 꼭 하고 해야지 돼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끝마쳐야 하는 농어촌공사 역시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지난해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던 가운데 해당 학생이 남긴 유서와 휴대폰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경찰도 학교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A양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가운데 A양의 유서가 발견됐고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을 이기지 못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이게 진짜 집단으로 당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심각성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관계적 폭력이라고 무리들 사이에서 아이를 따돌리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끊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을 시키는 거죠, 애 혼자. 그러면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고. 실제 A양의 휴대폰 속에 또래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재작년 10월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명이 무리를 이루어 A양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관계적 고립 상태를 만들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련 학생 2명은 전학을 갔고 해당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달가량 병가를 냈는데 학교 측은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는 학폭 접수했고 매뉴얼대로 절차 열었고 그다음에 또 글청으로 이관했고 이것을 글청에서도 조사 결과 때문에 지금 일단 판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연제경찰서는 내사 진행 중이라 수사 과정이나 내용을 비롯한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내사 중이라는 말 말고는 따로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과일나무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발생하는 저온 피해가 올해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농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외서면의 한 배농장. 추운 겨울을 견딘 가지마다 꽃망울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려면 꽃이 피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농민들은 한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개화기가 앞당겨지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도 빨라진 개화 시기에 이상 저온까지 겹쳐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정은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기온이 낮으면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결실이 안 되다 보니까 결실량이 평년에 대비해서 20%, 많게는 심한 밭은 80%까지 줄은 데도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적으면 5일, 많으면 10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화기를 전후로 저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저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꽃눈에 발화가 시작하면 로터리 작업을 통해 밭을 갈고 피복물을 제거해 태양열을 토양에 흡수시켜야 합니다. 상층부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보내는 열풍 방상 팬이나 물이 얼 때 발생하는 잡열을 이용한 미세살수 시설, 보일러를 활용하여 미온수 증기로 가온 내 온도를 높이는 미온수 살수 시스템 등으로 적극적인 저온 피해 예방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꽃이 빨리 필 것이란 예측에도 정확한 개화 시기는 3월 중하순 기온에 달려 있어 이달의 기상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나겠지만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장난 전화를 할 때도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장난 전화 같은 거 좀 어릴 때 많이 해보셨어요? 아마 했겠죠. 근데 아마 불리한 기억이라서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릴 때 호기심에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장난 전화를 하더라도 들켜서 혼나거나 혹은 나이를 먹으면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이 40이 넘어서도 철이 안 든 남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울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해서 소방관 30명과 또 소방차,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결국 이 소동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합니다. 장난 전화로 재판까지 벌어진다. 이게 다소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방이라는 업무는 중요한 공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허위 신고를 해서 그 해당 소방서에서 다른 데로 결국에는 나간다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에 대해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 음주운전한 사람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다든지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소방 업무만 방해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날 오후에는 112로 전화를 해서 나는 수배자니 잡아가라 이렇게 신고해서 또 경찰도 헛걸음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네, 결국에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와 또 그 이전에 지인하고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지인을 다치게 한 점까지 양형에 반영이 된 듯합니다. 아무튼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통상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건을 입건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뭔가 처음에는 바로 실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등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실형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특히 이 사람은 119, 112 모두 허위 신고를 했고요. 또 폭력 혐의까지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8개월의 형량이 결국에는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이 사건만을 놓고 보면 허위 신고를 한 정도 가지고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엄하게 처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형이 조금 더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지금 단순히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그런 부분 말고 그 이면에 이 피고인이 많은 전과가 있거나 또는 영업 방해를 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징역 8개월의 형이라는 것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은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 이런 변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소방관이나 경찰이 한번 출동할 때마다 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시간의 낭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어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뭔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막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좀 더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종의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금융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혹은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 시간에 다른 데서 실제로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장난전화 한 통에 중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사실은 꼭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로 인해서 남들이 세게 처벌을 받는지 또는 안 받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법과 또 돈의 무서움을 제대로 맛보고 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이 사건을 벌인 40대 남성분, 장난전화할 때는 참 재미가 있으셨을 텐데 그 대가가 참 크죠? 상식적으로만 행동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 좀 깨닫길 바라고요. 이분 말고도 또 모두들 제발 상식적으로 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 신공항 개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항공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맞춤형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해 기업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가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와 손잡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은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유지 보수와 정비, 항공 운항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Our focus today is going to be on the support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the aircraft. How we can improve that, how we can achieve the best KPIs, the best performance in this field. 경북도에서 초청한 대한민국 대표 항공 MRO 기업의 현장 전문가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수 학생에게는 브라질 엠브레어 본사 현장 학습과 싱가포르 지사 인턴십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의 항공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에도 그 항공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지방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과정을 넘어 항공 관련 맞춤형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여기다 현재 추진 중인 엠브레어사의 경북지사 유치가 성공할 경우 엠브레어와 경상북도 간의 협력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브레어사에서도 대구 경북 항공사를 만들면은 거기에 그 걸맞는 그 항공기 구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자기들이 지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운항을 지원해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경북 지역에 지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 기업들과의 잇따른 MOU 그리고 이번 엠브레어사와의 항공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경상북도는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산업의 양대축인 MRO와 물류산업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오징어는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흔했지만 기후 변화와 남획으로 이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 가격은 뛰고 그래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나오죠. 이를 대체할 자원으로 어획량이 아직 버텨주고 있는 한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한치의 인공 부화가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기대가 큰데 건강한 개체로 키워 어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이 개체들은 한치 유생입니다. 주로 동해 연안에 서식하는 한치는 오징어목 꼴뚜기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다리가 한치, 즉 3cm 정도라 이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오징어 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이 한치를 인공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수조에서 키운 한치 성체에서 산란부터 부화까지 성공한 사례는 국내 최초입니다. 함께 연구가 시작된 살오징어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치의 인공부화는 오징어류 연구에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한치의 인공부화는 인공종묘 생산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초기 먹이만 규명이 된다면 한치를 대량 생산하여 자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과제는 인공부화에 성공한 한치 유생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 기존 양식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고 참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먹이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야간 해안가에서 동물 플랑크톤 수집부터 수조의 환경 조건까지 바꿔가며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한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 먹이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초기 먹이를 찾고 있고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초기 먹이를 규명해서 앞으로 이제 대량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의 상승과 남해구로 오징어류를 대표하는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 급감하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한치의 인공부화 성공이 오징어류 자원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공인철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도시 침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수 예보가 도림천과 같은 하천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데 도림천 빗물 배수 터널의 경우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관악구. 폭우로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도로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도림천의 침수 예보가 이루어집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늘고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관악구에 정보가 전달되고 하천 통제와 함께 홍수 경보 방송이 송출됩니다. 안전 차단기가 작동 중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금지합니다.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지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으며 침수 예보 시 총 1,700여 명의 돌봄 공무원 또는 동행 파트너가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에 출동, 침수 피해 예방을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이르면 5월 중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체계가 구축돼 보다 신속한 기상 예측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도림천처럼 조그마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 빨리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반면 도시 침수나 하천 범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공사는 현실성 없는 공사비 논란으로 2번이나 유찰되는 등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제공시된 공사 비용은 4,26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 정도 증액됐지만 낙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워낙에 이제 건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쪽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경영자들의 가치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다시 그 수익성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이게 늘어져 가지고 또 이번 그때보다 더 큰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이거죠. 장마철 지역 하천에 대한 홍수 예보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습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 평화의 상징으로도 불리우는 비둘기. 그런데 요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가에서도 먹이를 찾아 몰려드는 비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창틀과 전선, 담벼락 사이사이 채 굳지도 않은 비둘기 배변들이 가득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비둘기가 많이 몰려드는 건 몇 년 전부터 주민 한 명이 먹이를 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민원까지 넣고 있습니다. 지저분해지지 여기 골목이. 여기뿐이 아니고 요 밑에 골목 다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이 비둘기 모여들고 맨날 먹이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지죠. 그거는. 먹이를 주니까 그 사람만 가면 비둘기들이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한 3, 4년 됐어요. 이처럼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서울 주택가로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도심 주택가 쪽으로 비둘기 떼가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살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다 아파트나 건물들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도심에서 더 심하죠. 저희가 현장 나가는 걸로 하면 거의 하루에 300건 정도는 하는.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비둘기 등 유해 조수에 대한 먹이 주기 행위 단속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아달라는 현수막만 걸어오던 서초구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먹이 주기 행위 금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표준안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제공을 하는데 그 표준안에서 이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비둘기와 공존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정원을 쉽게 접하도록 돕기 위해 매력 가든과 동행 가든을 조성합니다. 2026년까지 예산 2,600억여 원을 투입해 모두 1,007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매력 가든은 교통섬, 가로변 녹지 공간, 건물 옥상 등에 꾸며집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동행 가든은 노인복지관,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에 마련됩니다. 한편 5월부터 5개월 동안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 갑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전국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유실물 건수가 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실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부산역으로 4만 5천여 건이었고 서울역이 3만 7천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역은 하루 평균 약 125건의 유실물을 처리하는데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서 일주일간 보관되며 이후 경찰서로 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실물 건수는 24만 7천여 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